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책의 프롤로그에서 김상균 교수님은 메타버스를 렌즈에 비유합니다. 밤에는 선글라스를 껴도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지만 뜨거운 한낮에는 좀 더 선명하게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선글라스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다가온 변화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메타버스라는 렌즈를 착용하고 둘러보자는 뜻입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 보였지만 선명하지 않은 것들을 메타버스라는 렌즈를 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 경제의 미래가 보일 겁니다. 이 책은 7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새로운 문명인 메타버스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대해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부제가 디지털 지구, 경제와 투자의 기준이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벵골 호랑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신병호 대표님과 함께 공저를 하셔서 그런지 김상균 교수님의 전작인 메타버스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7개의 파트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파트씩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각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을 잘 골라서 요약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김상균, 신병호 지음. 베가북스. 파트 1. 오래된 미래, 메타버스가 온다. 파트 1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미래에 누군가가 쓴 일기를 읽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라이트 고글을 쓰고 베컴의 모습으로, 손흥민의 모습으로 변해서 조기 축구를 하고요. 가상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메타버스 코인을 이용해서 강의실 인테리어를 이렇게 저렇게 꾸미기도 해요.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길에는 자율주행 차량을 타고 차 안에서 새로 개봉한 영화를 봅니다. 그렇게 식당에 딱 도착했더니 종업원이 방금 전 영화에 나왔던 그 음식을 맛보시겠어요? 라고 묻기도 해요. 밥을 먹고 쇼핑을 하러 가면 집에 있는 옷장에 있는 옷과 매장에 있는 옷을 함께 입어볼 수도 있고요. 집에 돌아와서 축구 경기를 관전할 때는 내가 원하는 포지션, 오늘은 골키퍼의 시점에서 축구를 봐야지 하고 골키퍼의 시선으로 축구를 관람해요. 축구 경기를 보고 요리를 하는 도중에 따로 살고 있는 딸들의 아바타가 나타나서 요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사를 준비할 때는 고글을 쓰고 원하는 땅을 둘러보면서 어떤 건물을 지으면 좋을지 그 자리에서 설계해 볼 수 있어요. 눈앞에서 원하는 집이 지어지고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죠. 밤이 되면 함께 캠핑을 갔던 친구를 떠올리면서 침실을 캠핑장처럼 바꿔놓고 잠을 청합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현실과 메타버스가 절묘하게 조합된 세상이죠.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들에서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책에서는 초월한 세상이라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바타가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라고 다시 한번 정의했어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사용하는 아바타는 굉장히 범위가 넓죠. 메신저에서 나를 나타내는 상태 메시지도 아바타가 될 수 있고요. 복잡하게 만들어진 3차원 캐릭터도 아바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바타가 살아가는 세상이 메타버스라면 우리는 아바타뿐만이 아니라 살아간다는 단어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온라인 세상은 그냥 아바타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재화를 벌어들이고 소비하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세상이에요. 일상에서 살아가듯이 온라인에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디지털 지구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지구인 메타버스 안에는 가상현실도 포함되고요. 포켓몬고에 나오는 그런 증강현실 메타버스라던가 제2의 자아가 살아가는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현실 세계의 정보가 구현되는 거울 세계 메타버스, 게임 형태와 비게임 형태로 구현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이렇게 4가지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상균 교수님의 이전 저서인 메타버스라는 책을 영상에 소개해 두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아이카드에 걸어둘게요. 오늘은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 이 메타버스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지,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지에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게요. 파트 2. 새로운 문명 메타버스. 리테일 아포칼립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최근 시장에서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소매를 의미하는 리테일, 종말을 의미하는 아포칼립스가 합쳐져서 오프라인 소매 시장의 종말을 의미하는 단어가 됐죠. 그런데 청년층뿐만이 아니라 40대, 50대의 소비층까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서서히 문을 닫고 있어요. 린저씨나 실버 서퍼라는 말은 알고 계세요? 린저씨는 게임 리니지와 게임을 하는 아저씨를 합쳐서 린저씨라고 부르고요. 실버 서퍼는 장년층인 실버와 온라인을 서핑하는 서퍼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중년층도 메타버스 소비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단지 젊은 층을 위한 어떤 게임 산업의 일종이 아니라 생각보다 엄청 방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상세계에서 어떤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책에서는 엔비디아의 예시를 듭니다. 엔비디아는 우리가 흔히 그래픽 카드라고 부르는 GPU를 만드는 회사예요. GPU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현실과 비슷한 실제감을 느끼게 해주는 시각적 정보를 다루는 장치입니다. 단순히 게임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3D 모델링에 관여하는 핵심 장치예요. 이 엔비디아의 개척 분야에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옴니버스는 개방형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인데요. 옴니버스를 활용하면 건축, 제조, 제품 디자인이나 미디어 같은 이런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을 할 수 있어요. 공간의 제약이 없이 거대한 공장을 미리 지어보거나 수백 톤이 넘는 선박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실제 설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도 CAD 같은 설계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했는데 옴니버스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옴니버스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실제 모습까지 실물 사이즈의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작업 방식도 획기적입니다. 예전에는 설계 그래픽 작업을 진행하면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든다고 하면 가장 밑단에 선절을 만들고 또 상부에 선체를 올리고 그 다음에 돛을 달고 그리고 배를 칠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옴니버스 플랫폼에서는 누군가 선절을 쌓는 동안 다른 사람이 선체를 작업하고 또 누군가는 칠을 하고 누군가는 돛을 올리고 자연스럽게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설계에 들어가는 시간,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도 줄어들겠죠. 게다가 누군가는 CAD로 작업을 하고 누군가는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이게 플랫폼 안의 결과물에 동시에 적용이 돼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돼요. 국내의 제조업 분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확장 현실 XR을 이용해서 화학, 자동차, 조선해양 이렇게 3개의 제조업 분야에서 가상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기술이 또 하나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실제와 똑같은 공간이나 제품을 가상 공간에 만드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대만에서는 현실 속의 댐을 가상 공간에 투영해서 방출량이나 형태 같은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재난 시에 활용한다고 해요. 이렇게 메타버스를 기업이나 국가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고 또 에어비앤비가 VR 여행을 선보이면서 진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다양한 IT 기업들이 살 길을 찾고 있죠.
그럼 우리는 그냥 메타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나 아니면 용역이나 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로 남아야 할까요?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거대 플랫폼들이 메타버스를 독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사실 메타버스에서는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메타버스는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세계관인 만큼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와 내러티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두 플랫폼 모두 자체 동영상을 만들면서도 또 콘텐츠를 외부에서 들여오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만들게끔 하기도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죠. 유저가 만든 다양한 형식의 게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개방형 인프라와 플랫폼 때문에 진입 장벽이 오히려 낮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플랫폼에 유입자와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세입자들을 찾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사람이 없는 세계는 없다. 사용자 기반 메타버스. 이 파트에서는 메타버스의 산업 구조가 사용자 기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블록스는 게임 개발사임과 동시에 3D 엔진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모든 게임의 참여와 제작을 유저들에게 맡기고 있어요. 로블록스에서 쓰는 로벅스라는 화폐는 현실의 화폐와 교환이 가능하고요. 1억 6,400만 명 이상의 월간 이용자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제페토도 2억 가입자를 넘겼고요. 또 포트나이트 역시 몇 년 전에 2억 가입자를 넘겼죠. 한 국가의 인구가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의 인구라고 볼 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런 다중 사용자 기반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기능만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가치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승산이 있다는 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메타버스로 인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익명성을 통해서 언제든 눈치 보지 않고 모르는 걸 질문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또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도 더 편하게 강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상 과학 실험실을 제공하는 랩스터는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기관과 3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최첨단 가상 실험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 랩에서 실험을 하면서 실패 확률이 감소했고요. 더 많은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교육 관련 플랫폼은 앞으로 환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의학 분야에서 큰 관심을 끌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파트 4. 표준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 메타버스 경험의 접점. 디팩토 스탠더드는 어떤 제품이나 물질이 최초로 개발된 후에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전파돼서 산업에서 사실상 표준의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컴퓨터의 OS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그런 사례죠. 최근에는 VR이나 AR 시장에서 이 디팩토 스탠다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든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메타버스 세계관에 녹여내려는 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메타버스의 실제감을 증대시켜주는 기기를 만들면 기기 판매뿐만 아니라 기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데요. 애플은 2022년 하이엔드 V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AR 관련 기기들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혼합 현실 기술을 적용한 고글, 홀로렌즈를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이 홀로렌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가 없어도 되는 자체적으로 윈도우가 탑재된 기기라고 해요.
또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 시대가 되면 모빌리티 자체가 하나의 메타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떤 특정 모델이나 방식이 메타버스 기기 산업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예요. 디팩토 스탠다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메타버스 세계를 이끄는 기업이, 이런 디팩토 스탠더드를 장악하는 기업이 앞으로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혁명기에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그랬듯이요. 파트 5. 디지털 세상의 역세권, 메타버스 플랫폼. 5번째 파트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톡, 라인, 에어비앤비 등의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새롭게 단장한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과 로블럭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렇게 친숙한 플랫폼들의 각축전에 대한 이야기에 자동차 산업을 디자인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더해지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최근에는 자동차 제조 산업의 트렌드가 메타버스와 융합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아우디와 BMW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소비자는 VR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구매하고요. 제작 과정에서는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1000개 이상의 부품을 작업할 때 AR 매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조립할 수 있어요. 자동차 디자인 설계 부문에서도 실시간 3D 기술을 사용하고 VR을 통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 책에서는 모빌리티의 기술적인 부문뿐만이 아니라 내러티브, 컨텐츠의 힘을 강조합니다. 미래의 모빌리티는 최첨단 디스플레이와 시스템으로 탑승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멀티 콘텐츠 공간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테슬라가 넷플릭스에게 로열티를 받고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동차에 특화된 오리지널 컨텐츠가 차 안에서 게임형으로 재미있게 구현된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메타버스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파트 6. 새로운 지구의 뼈대를 이루는 메타버스의 인프라. 메타버스의 인프라는 무엇일까요? 가상세계를 구축하려면 3D 엔진을 통해 디지털 그래픽을 제작해야 합니다. 세계 전체를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오고 가겠죠. 자연스러운 메타버스의 구축을 위해서 빠른 통신망은 필수입니다.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6G 통신망이 필요하다고 해요. 6G 네트워크는 빠르면 2028년에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도시 전체를 3차원 가상 공간에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본 가상현실이 그대로 구현되는 거죠. 그러면 통신 인프라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위성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통신위성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위성이 궤도를 선점하고 있어요. 아마존의 경우는 클라우드 서버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통신위성 개발에 뛰어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섭게 아마존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성 전쟁은 서막에 불과하죠. 또 책에서는 메타버스의 인프라로 3D 엔진에 대해 설명합니다. 2025년이면 3D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약 40억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모바일 게임 시장을 장악한 유니티 엔진과 고성능의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각 기업을 재무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데이터만큼이나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시장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는 지난 10년간 8배 이상이 올랐어요. 책에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를 들어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명하고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이터 센터 리츠 산업을 설명하면서
에퀴닉스와 디지털 리얼티의 예를 들었습니다. 데이터 리츠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은 에퀴닉스와 디지털 리얼티의 수익성 자료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인프라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반도체의 제조는 아시아에서 주로 하지만 반도체의 전반적 기술의 원천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웨이의 예시를 들었어요. 반도체 산업은 기업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산업이기도 하고 미래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지요.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디지털 언어를 처리하는 반도체 인프라가 반드시 갖춰져야 해요. 책에서는 반도체가 중요 부품이 되는 GPU 생산업체인 엔비디아와 AMD를 분석했습니다. 파트 7. 상상하는 모든 것.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유튜브에 하루 동안 업로드된 영상을 한 사람이 다 보려면 18년이 걸린다고 해요. 지금이 콘텐츠의 시대라는 게 실감나는 수치죠. 책에서는 증강현실 메타버스이자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인 제페토를 분석했고요. 하이브의 위버스와 NC소프트의 유니버스를 비교했어요. 게임을 제작하던 회사인 NC소프트의 유니버스는 기술적으로는 위버스보다 훌륭했지만 이용자들은 위버스에 손을 들었습니다. 책에서는 그 이유를 콘텐츠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메타버스에서 내러티브가 얼마나 중요한지,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예시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압도적인 그래픽 디자인으로 출시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았는데요. 게임의 콘텐츠 자체에 오류가 많았어요. 위쳐 시리즈로 굉장히 잘 나가던 폴란드의 게임 회사 CDPR은 사이버펑크 2077 출시 이후에 기업의 주가가 이전 고점 대비 50% 이상이 떨어졌고요.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을 기술이나 경제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우리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었죠. 메타버스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동안은 낯설고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메타버스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책에서 메타버스의 개념과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들려드렸는데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책 속에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혁명이었다면 메타버스는 문명이라고요. 우리는 문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새로운 문명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보플리 여러분들은 보이스 플러스와 함께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해요.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